20세기의 철학사에서 가장 논쟁적이고 또 가장 매력적인 책 중 하나죠. 질들레즈와 펠릭스 가타리의 안티오이디푸스. 이 책 한 권이 우리가 무의식에 대해 가졌던 거의 모든 생각을 그야말로 송두리째 흔들어 놓습니다. 자, 오늘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이 도발적인 문장으로 한번 시작해보죠. 무의식은 비유적인 것이 아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보통 무의식하면 뭘 떠올리죠? 맞아요. 프로이트의 영향으로 뭔가 상징으로 가득 차 있고 해석해야 할 꾸무들로 가득한 그런 신비로운 공간을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들레즈와 가타리는 아주 단호하게 말합니다. 무의식은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아니, 그럼 무의식이 우리 마음속에서 벌어지는 그런 가족 드라마의 무대가 아니라면 도대체 그 정체는 뭘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탐험할 모든 것의 시작점입니다. 그 대답은 바로 이겁니다. 그들에게 무의식은 연극 무대가 아니라 쉴 새 없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공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욕망은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듯이 뭔가 부족해서 결핍돼서 생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현실 그 자체를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생산적인 힘, 그러니까 엔진이라는 거죠. 와, 이거 관점 자체가 완전히 다르지 않나요? 자, 그럼 들레즈와 가타리의 이 혁명적인 주장을 제대로 이해하려면요. 먼저 이들이 도대체 누구와 싸우고 있었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 거대한 상대, 바로 프로이트의 정신분석학을 먼저 들여다봐야겠죠. 프로이트 하면 딱 떠오르는 게 바로 오이디푸스 콤플렉스잖아요. 핵심은 이거예요. 욕망은 기본적으로 없는 것, 즉 결핍에서 온다는 거죠. 아이는 가질 수 없는 것을 원하고 이 모든 욕망의 드라마는 결국 엄마, 아빠, 나, 이 좁디 좁은 가족이라는 삼각형 안에 갇혀서 해석되고 맙니다. 그러니까 프로이트의 관점에서 보면 우리의 가장 깊은 욕망이라는 건 뭐랄까, 바깥 세상과는 딱 단절된 채 오직 가족이라는 정해진 등장인물만 나오는 아주 작은 개인 연극 무대 같은 거예요. 세상의 모든 거대한 정치, 경제, 사회 문제는 결국 이 작은 무대 안에 심리 문제로 전부 축소되어 버리는 거죠. 자, 여기 표를 보시면 그 차이가 확 들어오죠. 왼쪽 프로이트는 무의식을 극장으로 봅니다. 신화, 비극, 결핍, 전부 개인적인 드라마에 관한 이야기죠. 근데 오른쪽 들레즈와 가타리를 보세요. 무의식은 공장입니다. 생산, 기계, 이건 사회 전체를 만들어내고 움직이는 거대한 힘이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이론 하나가 다른 게 아니라 인간을 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답답한 가족 극장에서 나와서 들레즈와 가타리가 우리를 안내하는 저 거대하고 활기찬 공장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들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욕망 생산입니다. 여기서 욕망은 더 이상 수동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그냥 뭔가를 원한다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세계와 접속하고 관계를 맺고 새로운 흐름을 만들면서 말 그대로 현실 자체를 생산해내는 아주 역동적인 과정이라는 거죠. 이 문장 보세요. 정말 강렬하지 않나요? 욕망은 기계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그냥 비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문자 그대로 기계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 우리 입이 하나의 기계라면 이 기계는 공기, 음식, 말 같은 다른 기계랑 계속 접속하면서 작동하잖아요. 이렇게 끊임없이 다른 것과 연결되면서 돌아가는 개방적인 시스템, 그게 바로 기계라는 거죠. 생산의 생산이라는 좀 어려운 말이 나오는데 쉽게 한번 풀어볼게요. 3단계로 생각해 보세요. 첫째, 욕망하는 기계들이 막 서로 연결돼요. 둘째, 이 연결을 통해서 에너지든 물질이든 의미든 뭔가가 흐르기 시작하죠. 그리고 마지막, 이게 진짜 중요한데 이 흐름과 과정 자체가 멈추지 않고 또 다른 연결과 생산을 낳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장이 그냥 물건만 뚝딱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그 생산 과정 자체가 더 많은 생산을 할 수 있는 조건, 심지어는 또 다른 공장까지 만들어내는 것과 같아요. 자, 지금까지는 개인의 무의식 얘기를 했잖아요. 이제부터는 스케일을 확 키워보겠습니다. 이 이론이 어떻게 개인의 마음을 넘어서 인류 역사 전체를 분석하는 거대한 틀이 되는지 한번 보시죠. 이 타임라인을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자, 옛날 원시 사회에서는요, 이 욕망이라는 엄청난 힘이 막 흘러 넘치면 공동체가 위험해지니까 아주 엄격한 규칙으로 꽉 묶어놨어요. 이걸 코드화라고 불러요. 그러다 왕이 다스리는 국가가 들어서면 모든 욕망의 흐름을 오직 왕 혹은 신, 딱 한 사람에게로만 집중시켰죠. 이건 과잉 코드화입니다. 그런데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이 모든 걸 풀어 헤쳐버려요. 이걸 바로 탈코드화라고 부릅니다. 바로 여기가 진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자본주의는 이제 너희 욕망은 자유야 하면서 모든 낡은 족쇄를 풀어주는 척해요. 하지만 그 풀려난 욕망이 어디로 가죠? 맞아요. 곧바로 돈과 소비라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으로 쏙 빨려 들어갑니다. 이렇게 한편으로는 해방시키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교묘하게 다시 가둬버리니까 들레즈와 가타리는 자본주의를 이름 붙일 수 없는 것이라고 부르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분열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거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정신질환이 절대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과정을 말하는 거예요. 사회가 만들어 놓은 모든 코드, 모든 규칙을 뚫고 끊임없이 달아나려는 욕망의 흐름, 그 과정 자체를 의미하죠. 자본주의가 아무리 그 흐름을 돈과 소비로 포획하려 해도 이 분열적 과정은 언제나 그 체제의 한계를 벗어나려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욕망 앞에는 두 갈래 길이 놓여 있는 셈이에요. 한쪽 길은 오이디푸스라는 좁은 가족극장에 갇혀서 모든 사회적 문제를 내 마음의 문제, 내 상처의 문제로 축소하는 신경증적 길입니다. 반면에 다른 길은 이 방을 박차고 나가서 사회 전체와 직접 연결되며 기존의 모든 코드를 탈취하는 분열 과정의 길이죠. 자, 그럼 이 엄청나게 복잡하고 거대한 이야기에서 우리가 삶 속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요? 들레즈와 가타리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이 모든 비판이 그냥 어려운 철학 체계만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죠. 욕망을 자꾸만 가족이라는 틀에 가두고 거대한 사회 문제를 개인의 심리 문제로 축소하려는 그 힘, 즉 오이디푸스는 바로 우리 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 안에서 가장 강력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진짜 싸움은 바로 그곳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핵심만 딱 정리해 볼까요? 첫째, 욕망은 결핍이 아니라 세상을 만드는 생산적인 힘이다. 둘째, 무의식은 사적인 극장이 아니라 사회적인 공장이다. 셋째, 역사는 이 욕망, 생산의 힘을 사회가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본주의는 우리의 욕망을 해방시키는 동시에 가장 교묘하게 다시 포약하는 체제라는 것. 어떠세요? 정리가 좀 되시나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 하나를 던지면서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이 철학자들의 시각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의 욕망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그것은 그저 채워져야 할 개인적인 결핍의 문제인가요? 아니면 온 세상과 연결되고 무언가를 생산해낼 수 있는 거대한 힘인가요? 이건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